우리는 지난 영상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정부가 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세수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그 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세수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즉 사장 손실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도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초기 균형이 있습니다. 세금 없는 가격은 2달러입니다. 세금 없는 거래량은 700단위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이득이라는 점을 상기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 녹색 면적, 즉 수요 곡선 이하와 가격 이상과 거래량까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그 면적은 2달러 이상의 수요 곡선 이하의 700단위의 거래량까지입니다. 여기 이 영역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교환을 통해 얻은 이득입니다. 그 면적은 공급 곡선 이상과 거래량까지 가고 생산자 가격 이하의 면적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시장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최대화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세하면 더 이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에 개입한다는 말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세금이 1달러라고 가정하고 쇠기 방식을 사용하면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될 겁니다. 새로운 구매 가격은 2.50달러입니다. 유의할 것이 이제 소비자 잉여는 이 넓은 녹색 면적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더 비싸졌고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700개 단위에서 500개 단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더 작아진 녹색 면적 이곳입니다. 그 면적은 구매자 가격 이상에서 거래량까지 가고 수요 곡선 이하의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소비자 잉여의 정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금 때문에 구매자 가격이 달라지고 교환되는 수요량도 달라지면서 소비자 잉여도 달라집니다. 이 경우 훨씬 더 작아집니다. 생산자 잉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받는 가격도 하락합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더 이상 이렇게 큰 파란색 영역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작은 파란색 영역입니다. 세금은 소비자 잉여를 줄이고 생산자 잉여도 줄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영역은 어떤가요? 다행히도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세수입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은 여기 세금이 1달러이고 거래량은 500단위이니 정부는 해당 500단위마다 1달러의 세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세수입니다. 세수는 이 상자의 높이의 너비를 곱한 값이고 높이는 세금이고 너비는 거래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수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은 어떨까요? 그것은 이전에 소비자 잉여 및 생산자 잉여였지만 지금은 사장 손실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산된 거래 이득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700단위를 교환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500단위만 거래합니다. 그 단위는 사람들에게 돌아갔었던 편익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들 영역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소비자 잉여입니다. 세수이고 새로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사장 손실입니다. 좋습니다. 사장 손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장 손실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뉴욕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버스를 탈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행이 당신에게 주는 편익은, 즉 뉴욕 관광의 가치는 50달러입니다. 버스 티켓 비용은 4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여행하시겠습니까?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행을 가세요. 여행의 총 가치는 10달러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행이 한 차례 이뤄집니다. 당신은 여행합니다. 좋아요. 문제없습니다. 이제 버스 요금에 2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여행 비용이 4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금액만큼 오를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20달러만큼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행 비용은 이제 60달러입니다. 여행 편익은 여전히 5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여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의 편익이 비용보다 밑돕니다. 따라서 여행은 없습니다. 여행은 0과 같습니다. 정부가 당신으로부터 징수할 세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여행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합니다. 사장 손실이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여행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세금이 없을 때는 여행을 떠났죠. 10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그 10달러의 가치만큼 개선됩니다. 이제 세금이 있어서 여행하지 않기 때문에 10달러는 사장 손실이 됩니다. 사라졌어요. 사장 손실은 세수로 벌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세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 손실은 세금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여행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행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세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행이 끊김없이 계속돼야 수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장 손실은 세금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여행의 가치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사례로 바꿔보자면 여행 대신 거래로 바꿉시다. 사장 손실은 세금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거래의 가치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다시 도표가 있습니다. 과세 이전의 거래량은 700단위였습니다. 과세 이후 거래량은 500단위입니다. 이 부분이 세금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200단위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00단위의 거래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평가하는 거래 가치가 공급자 가격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공급자들의 거래 비용은 그보다 밑돕니다. 수요자들이 평가하는 거래 가치는 수요 곡선의 높이로 제시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거래를 공급할 의향이 있으며 그러한 공급업체의 거래 비용은 공급 곡선의 높이로 제시됩니다. 자, 거래 가치에서 거래 비용을 뺀 값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삼각형 면적입니다. 해당 거래는 더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가치는 더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 손실입니다. 세금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거래 가치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사장 손실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세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사장 손실은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일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재화 중 어느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가요? 왼쪽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수요 곡선이 더 비탄력적인 경우인가요? 유의하세요. 세수 규모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쪽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을까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장 손실, 즉 사장될 거래 이득의 규모가 훨씬 작은 것은 여기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상당한 낭비를 초래해야 이만큼의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는 단지 조금의 낭비만 초래하고도 동일한 규모의 세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세금으로 사장되는 거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많은 거래가 사장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산된 거래의 이득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좌절될 때 세수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교환이 좌절될 때 세수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되는 교환은 가능하다면 최소화하여 세수는 극대화하되 손실은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때때로 경제학자들은 비웃음을 사거나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니까요. 일부 재화는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재화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일반적 규칙을 따르자면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보다는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에 대해 과세했으면 좋겠다 싶을 겁니다. 고급 요트니까요. 부자들만 구매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1990년에 연방정부는 실제로 다양한 사치제에 10%의 사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는 유람선이나 요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3,100만 달러의 세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세수는 1,66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요트 판매가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트 구매자들은 요트를 사기 전에 1에서 2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요트를 다른 나라에서 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트는 손쉽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요트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과세에 따른 최종 결과는 일자리 7,000개가 요트 산업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요트를 통해 세수로 걷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실직한 요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해당 연방세는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수요가 정말 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세수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거래를 좌절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노동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2차적인 손실이 생깁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잔업으로 보조금만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룰 그 내용을 실제로 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세금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을 표현만 조금 바꾸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합니다.